첫 번째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ACEI죠. ACEI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 ACEI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CEI가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제가 자료로 나눠준 한글 자료를 보시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드러그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프로드러그라는 것들은 투여 후에 생체 내에서 변화되는 약물을 프로드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CEI 표를 보시면 두 번째 클래스 프로드러그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그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드러그가 많이 나오는 이유들은 이게 엔세이드,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엔세이드를 이제 프로드러그로 만들면 위장장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드러그는 커다랗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것들을 프로드러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엔세이드를 설사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ik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연용을 하게 되면 위장장애를 가져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피린 81mg이라든지 100mg 그 엔테리코티드로 만든 제제들 있잖아요. 장용성으로 만든 제제들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시스템ik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펩틱 얼서라든지 이런 위궤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엔테리코티드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 안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약물을 쭉 보시면 베나제프릴, kaptopril, 실라자프릴, 에날라프릴, 포시노프릴, 리시노프릴, 페린도프릴, 퀴나프릴, 램프릴, 트란도프릴, 여기까지가 이제 프릴로 끝나는 ACEI들의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음식물에 의해서 흡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표를 보시면 난이라고 되어 있죠.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라미프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약물이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처방되는 약들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약들은 처방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공복에 먹으라고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들이 처방이 나오면 공복에 먹어라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약물은 식전 식후 상관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온셋을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온셋하고 이제 피크 타임 보시면 온셋이 대부분 60분, 그 다음에 피크 타임은 2에서 4시간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4에서 6시간 이렇게 나타나는데, kaptoprил을 한번 보면 온셋 자체가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15에서 30분이 걸리고, 피크 타임이 1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자체가 kaptoprил은 짧죠. 다른 대부분의 약들은 원스 데일리로 하루 한 번 먹게 돼 있는데, 반면에 이 kaptoprил은 반감기 자체가 짧아서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aptoprил은 BID 도징이나 TID 도징으로 쓰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BID 도징이나 TID 도징을 쓰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환자 입장에서, 먹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kaptoprил을 쓰는 경우들은 굉장히 숄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경우를 이게 보통 이게 한 달 이내에 보통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꼭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로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토프릴 적응증을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과 하트 페일러, 그러니까 심부전, 그 다음에 포스트 MI, 그러니까 심근경색 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다든지 당뇨성 신질환이라든지 이제 고혈압 위기 이랬을 때, 고혈압 위기는 당연히 이게 온세 자체가 짧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카토프릴은 그런 면에서 쓸 수 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에게 쓸 수 있는 약들은 이제 베나제프릴하고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이 세 가지가 이제 써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왜 이것만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아예 써서 왔더니 이제 안전한 부분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CEI의 적응증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첫 번째는 고혈압이고 두 번째는 심부전, 세 번째는 단백뇨에 쓸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미프릴, 저번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라미프릴은 ACEI와 이제 밑에 내려가면 텔미살탄이 나오는데 라미프릴은 심혈관계 위험성들을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심근경색이 새벽에 보통 일어나죠. 그래서 라미프릴을 HS,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 때문에 한국에서는 ACEI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드라이크프는 이제 외국 이제 코카시아나 있고 백인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돼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잘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심부전 자체가 이게 기침을 동반하게 이거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약으로 인한 드라이커폰,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거 심부전 자체에서 오는 드라이커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보니까 거의 잘 안 쓰더라고요. 이 ACEI 계통들을 제가 샘태약국 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거의 요즘 요즘 거의 안 쓰나요? 요즘도 쓰나요? 그러니까 닥터 성향에 따라서 거의 샘태약국이 안 써갖고 요새 다 안 쓰나 했는데 이제 ACEI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 후 증후군, 그러니까 포스트 MI, MI는 미오카디얼 인팍션 해갖고 심근경색이라는 뜻입니다. 쓸 수 있는 ACEI는 카토프릴, 리시노프릴, 라미프릴, 트란도프릴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RB로 넘어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이해하고 있죠. 네. 이제 ARB의 이제 장점은 이제 첫 번째는 드라이커프가 거의 안 나타나죠. 이게 ARB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ARB의 단점은 이제 적응증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제 주로 블러드 프레셔에 쓰게 돼 있고요. 또 그 하트 페일리하고 심부전에 이제 오프레이블로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B는 살탄으로 끝나죠. 특징이 살탄으로 끝나면 ARB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약사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살탄으로 끝나는 약들은 대부분 다 이것들은 에프로살탄을 제외하고 음식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먹어도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프로드러그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이 길어서 대부분 원스 데일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스 데일리로 쓰죠. 그러니까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 복약 수능도들을 높일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ACEI에 비해서 ARB가 좀 더 비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들은 캐나다에서는 이제 ACEI를 첫 번째로 써보고 이것에 드라이커프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만 ARB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적응증도 이게 더 적고 사실상 이제 검증도 덜 됐고 있기 때문에 ARB를 잘 안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쓰는 비율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들도 이게 높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들 나온 약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ACEI하고 이제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 그러니까 스파이노를 락톤, 알닥톤 제제들 같이 쓰면 이것들은 포타슘 레벨을 높이죠. 하이퍼칼레미아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뇨제가 나오면 하이드로클로사이자이드나 이런 계통들은 피로세마이드 이런 제제들은 이게 떨어뜨리죠. 하이포칼레미아를 일으키지만 제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포타슘 혈증, 포타슘이 한국말로 뭐였죠? 저칼륨 혈증 이걸 일으키지만 이제 이런 경우 포타슘 스페어링하고 이게 ACEI나 ARB를 같이 쓰면 하이퍼칼레미아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제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은 저칼륨 혈증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이드로클로로사이자제 같은 경우는 슬로우 K라고 우리나라도 슬로우 K 처방 나오나요? 포타슘 정제로 된 거 있거든요. 이게 슬로우 K라고 이제 정제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처방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을 해줘요. 칼륨 보충제들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거 이제 저 칼륨 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저 칼륨 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렌지 주스 먹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 먹으면 돼요. 이제 포타슘 리치 푸드라고 그러는데 포타슘 리치 푸드는 이제 바나나, 감자, 오렌지 주스인데 이제 쉽게 그 바나나 언제 구해서 먹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오렌지 주스 한 컵 정도 마시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이제 여기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냐면 ACE하고 포타슘 하면은 포타슘 레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 레벨을 ACEI는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엔세이드와 복용 시 혈압 강화 효과가 당연히 감소되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엔세이드를 장기 복용 시 5 정도의 혈압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이나 포타슘 레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플루코나조 리팜핀 같은 경우는 로살탄 이펙트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CYP 450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텔미살탄 같은 경우는 디작신 레벨을 좀 올리는 그런 게 있고요. 이 부작용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드라이커프,
그 다음에 loss of taste 해갖고 미각 상실 같은 게 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통이 오고 현기증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것들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엔지오에데마 혈관 신경 부종이라 해가지고 이게 막 입술 같은 데 이렇게 퉁퉁 부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엔지오에데마라고 하는데, 부작용 중에 이거 엔지오에데마가 나타나면 약을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엔지오에데마가 나타나면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금기에 해당되는 바이레터럴 리너 알터리 스테노시스였고, 신동맥 협착, 그 신장의 동맥이 협착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금기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엔지오에데마였고, 혈관 신경 부종 병력이 있다거나, 우리가 전에 임신 파트에서 공부했다시 임신일 경우는 이제 끊어야 되는 약이죠. 이게 이제 태아기형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이, 그러니까 나올라다 만 약이 하나 있어요. 알리스키렌이라고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라는 새로운 계열의 약이 나왔었는데, 이게 혈압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써보니까, 그래갖고 거의 바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퇴출되다시피 거의 쓰진. 한국에서도 이 알리스키렌이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혹시? 캐나다에서 몇 번 나오다가 바로 없어졌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약이 있다더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부작용은 이제 설사나 이제 두통이고요. 그거 이제 이제 좀 더 첨가해서, 이게 보면 이제 콤보처럼 나오죠. 이 ACEI나 ARB 플러스 하이드로크로사이자들을 콤보처럼 이제 같이 처방을 하면, 이것들은 로우 도수로 콤보를 쓰면 실제적으로 용량을 ACEI나 ARB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콤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콤보를 쓰는 이유는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의 그 어떤 경제적 이해하고도 맞물려 들어가요. 왜냐면 애들이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물질 특허를 내죠. 물질 특허를 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특허를 연장한 제법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법 특허가 또 끝나면 이제 이런 콤보를 또 만들어서 이제 팔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따로따로 써서 주는 게 가격적으로 싸거든요. 왜냐면 하이드로크로사이자 되고 워낙 싸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애들이 기를 쓰고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런 경제적인 거고, 이런 스터디들을 해놓은 이유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ACI하고 ARB에 대해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베타 블로커인데요.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더 ACEI나 ARB에 대해서 꽤 많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타 블로커는 부작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 이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베타 블로커의 단점은 이제 퍼티그, 그러니까 피로라든지 불면증, 인삼녀 같은 거 올 수 있고, 비비드 드림이라고 뭐 생생한 꿈 같은 걸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섹슈얼 디스펑션이라 가지고 성기능 감퇴 같은 남자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부작용들은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떨어뜨려 주죠. 심박수를 떨어뜨려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협심증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앵자이나 쓰는 거고, 이게 부작용일 수도, 이게 브라디카르디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맥이라고 해갖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콜드 익스트림, 그러니까 말초 피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베타 블록과 금기인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이나드 피노미나였고, 레이나드 질환이라 했고,
물건 집으면 손에 감각이 없어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데 레이나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초에 피가 안 통하는데 베타블로커를 먹으면 이게 그게 더 훨씬 심해지니까 베타블로커는 레이나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금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나드 질환의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말초에 피가 가니까 칼슘 채널 블로커가 레이나드 질환의 치료제고, 옛날에는 이제 PRN으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먹기도 했는데 요즘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먹는 거고, 이제 또 워낙 비싸서 쓰지는 못하지만 바이아그라, 실데나필 제제를 레이나드 질환 치료제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워낙 비싸니까 가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이게 브론코스파, 그러니까 기관지 경련이죠. 이거 기관지를 좁혀주니까, 그래서 천식의 이제 금기인 약물이 이제 베타블로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지 경련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이랬을 때는 이프라트로피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 증상을 연기시키거나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에 이제 몇 번 우리가 당뇨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혈당 증상은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빈맥,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지고, 앵자이티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땀을 흘리는 것은 이게 베타블로커가 그러니까 은폐시키지 않지만 땀 흘리는 것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테키카르드, 그러니까 빈맥이 나타나는 것들은 베타블로커는 소맥을 해주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앵자이티, 이제 불안증 같은 경우도 베타블로커가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니까 아주 심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게 이 증상들을 은폐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따라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춘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내가 더 체크를 해볼 텐데, 글루코스 레벨, 그러니까 혈당치를 낮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저혈당 증상들을 매시킹 한다는 것들을 이제 꼭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르디오 실렉티브, 심장 선택적인 베타 블로커는 아세프토롤,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입니다. 제가 외울 때는 이거 간단하게 쉽게 외워요. 그냥 M까지 시작하는 약은 카르디오 실렉티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M부터 시작하는 약들은 난 실렉티브, 그러니까 기관지에도 작용하고 심장에도 작용하는 베타 블로커라고 딱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아세프톨롤,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은 이제 카르디오 실렉티브고, 난 실렉티브는 나돌롤, 옥스프레놀롤, 핀돌롤, 프로프라놀롤, 소탈롤, 티몰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난 실렉티브 플러스 알파 베타 블로커를 같이 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카르베딜롤하고 라베탈롤. 라베탈롤은 A가 있고 베타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고요. 카르도 그렇게 카르베 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외우는데 좀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옆으로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리피드하고 워터 솔루빌리티라고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진 것은 리피드고 방울 모양으로 된 것은 워터 솔루빌리티인데, 그러니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의 차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테놀롤 같은 전부 다 수용성이죠. 그리고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이제 지용성인 약물은 이제
옆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지용성에는 이게 BBB, 그러니까 뇌혈관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에 많이 쓰고요. 아테놀롤이나 수용성 약물들은 그런 쪽에는 잘 안 씁니다. 이제 그게 차이고, 워터솔루블이면 반감기가 좀 긴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지용성인 약물은 반감기가 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의 약들을 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네, 신부전의 약을 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건 많이 봤죠. 카르베딜롤 같은 경우는 FDA에서 승인이 난 약입니다. 신부전에 쓸 수 있는 베타블로커는 FDA 승인이 나는 카르베딜롤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으로 쓰는 약들은 비소프롤과 메토프롤론도 이게 신부전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FDA 승인이 나는 약은 카르베딜롤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소프롤과 메토프롤로도 이 약들은 신부전에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이제 이거 제가 준 자료 보면 ISA가 효과가 있는 이렇게 베타 블로커가 있는데, 이거 제가 보내준 세 번째 장 보시면 ISA는 밑에 쪽 이거 자료 없어. 충분히 그러면 했는데. 자료를 충분히 복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충분히 이거 안 됐나 보네. 일단 그 ISA는 Intrinsic Sympathetic Activity였고 내인성 교감 신경작용입니다. 이 작용이 있는 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핀돌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말초혈관 장애가 있다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 심우울성인 고혈압 환자인데 적당한데, 이게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후의 환자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ISA 작용이 있는 약들은 하트레이트는 글루코스 리피드라든지 레스버레이토리 시스템 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 환자들한테 피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약물 상호작용 있죠. 약물 상호작용은 아미오다론이라든지 안티다이아베틱이라든지 칼슘 채널 블로커랑 같이 투여했을 경우에 이제 상승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같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환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시메티딘 같은 경우는 베타블로커 효과를 높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페노바비탈 같은 경우는 베타블로커를 높이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클로니딘하고 베타블로커를 같이 쓸 경우에 역설적으로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니딘 플러스 베타 블로커를 썼을 경우는 이런 경우 꼭 역설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처방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위에 쪽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에 쪽 이제 카르디오 실렉티브인데, 이게 카르디오 실렉티브인데 하이 도수인 경우는 그게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량으로 썼을 때는 이 약 자체가 이게 기관지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용량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고용량일 경우는 이게 기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게 협심증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스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아테놀 같은 경우 25mg라든지 50mg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게 자체가 혈압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50mg를 BID로 쓴다든지 100mg 원스 데일로 쓴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건 아마 협심증 때문에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나 뇌혈관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통 예방으로 처방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계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신부전 같은 경우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용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고요. 또 약을 이제 베타블록 같은 약을 급격하게 중단하면 혈압이 갑자기 쏙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베타블록과 1차 선택적으로 쓰는 것들은 아까 이제 ACEI나 ARB 같은 경우는 고혈압과 심부전에 썼잖아요. 그런데 베타 블로커는 적응증 자체가 고혈압과 협심증이에요. 아까 말했죠. 서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맥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게 그 협심증이 됩니다.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세톨롤 같은 경우는 해프라이프, 그러니까 반감기가 3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원스 데일리로 쓰지만 대부분 BID 도징으로 쓰죠. 100mg을 BID로 쓰거나 200mg를 BID로 쓰고, 적응증도 여기 이제 베타블로커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혈압이나 앵자이나 그 협심증이죠. 협심증에 씁니다. 그리고 벤트리쿨러 에리스미아는 심실 부정맥이거든요. 맥 자체가 이제 그 일정하지 않는 경우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테놀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 전후 그 차트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이게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테놀롤은 금기에 해당되는 약물이죠. 임신 중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25mg부터 시작해서 50mg을 보통 쓰는데, 이게 이제 책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맥시멈 도수가 100mg로 나와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맥시멈 도수가 200mg로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200mg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이 100mg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소프롤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전에서 입영률이라든지 치사율을 낮추죠. 그리고 이게 여기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ISA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협심증 환자한테는 별로 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앵자이나가 빠져 있습니다. 약간의 이해들을 하시면 HF, 그러니까 하트 페일러 신부전에 이제 쓰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토프롤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3시간에서 7시간인데 이게 서방정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 데일리도 쓰기도 한데 보통 BID 도징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후 증후군, 그 다음에 신부전,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난실렉티브로 이제 가보면, 난실렉티브 같은 경우는 나돌롤 같은 경우, 한국은 나돌롤 잘 안 쓰죠. 나돌롤은 이제 이것도 캐나다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신장 속에서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그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베타블로커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혈압과 협심증에 쓰고, 이제 옥스프레놀로는 안 쓰니까 이게 약이 중단됐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핀돌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포스트 MIPR라 있죠. ISA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MI, 그러니까 심근경색 후 증후군에 피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BID 도징이나 원스 데일리 도징으로 쓰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프로프라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프라놀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다른 베타블로커에 대해서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이 많습니다. 적응증 한번 보시면 블러드 프레셔, 그 다음에 앵자이나, 포스트 MI, 에리스미아, 부정맥이죠.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그 동방세실 어쩌고인데 확실히 그건 이제 그거 트레머는 진전이죠. 그 다음에 헤데이크, 이건 두통 치료에 쓰는 게 아니라 두통 예방으로 씁니다. 두통 치료는 아닙니다. 두통 예방으로 이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탈롤 같은 경우는, 이거 소탈롤은 이제 부정맥에만 주로 씁니다. 부정맥에만 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합니다. 베타블로커로 어떤 혈압약으로 분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티몰롤 같은 경우도 이제 티몰롤은 여기 적응증이 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티몰롤이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녹내장을 떨어뜨리는 안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제가. 안약으로 녹내장 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카르베딜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스테이블 앵자이나, 그러니까 안정적인 심부전 환자한테 쓰는 경우죠. 그리고 라베탈롤도 이제 라베탈롤은 이제 그 드러그 오브 초이스처럼 요즘에 많이 쓰죠. 임신인 경우에. 메칠도파를 실제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신인 경우에 이 라베탈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 혈압과 앵자이나 협심증, 에클람시아, 임신 중독증에 이제 쓰기도 합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일단 디핀으로 끝나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아는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디하이드로피리딘과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으로 끝나는데, 디하이드로피리딘으로 끝나는 약은 디핀으로 끝납니다. 암노피핀, 펠로디핀, 니페디핀이죠. 그 다음에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은 딜티아젬하고 베라파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앵자이나나,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대부분 쓰는 약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디핀으로 끝나는 약들을 이제 암노피린, 노바스크라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영어로 하면 노바스크라는 못 알아먹고요. 노베스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펠로디핀은 플란디라고. 그리고 이제 아달라트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죠. 옛날에 이제 아달라트가 니페디핀이 석효성이 나왔었는데, 석효성이 중단된 이유는
이게 입역률과 치사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중단된 지가 벌써 한 6, 7년 정도 됐죠. 그 전까지 의학 페리핀을 속효성처럼 썼거든요. BID 도징이나 TI 도징으로 썼는데 그 이후로 이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는 속효성은 없어지고 그것을 좀 아시고 있으셔야 되시고요. 이제 이 칼슘 채널 블로커는 그레이프루트 주스, 자몽 주스하고 이제 그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몽 주스하고 약을 먹으면 대부분의 약이 2배에서 3배 정도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몽 주스 같은 경우 외국은 좀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자몽 주스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약을 5ml짜리 먹는 사람의 경우 자몽 주스를 먹으면 10에서 15ml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몽 주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에는 참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원스 데일리로 쓰는데 대부분 아침에 이제 먹는데 밤에 먹게도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이제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밤에 이제 먹으라고 혈압약들을 이제 밤에 먹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이게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심근경색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먹도록 약은 처방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노피엔 2.5ml짜리 2.5mm, 5mm, 10mm, 10mm까지 보통 쓰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아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작용들은 칼슘 채널 블로커의 대표적인 플러싱,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두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앵클 에데마로 발목 같은 게 부어요. 이제 발목 같은 게 부으는 건 이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심플하죠. 그것들은 제일 처음에 앵클 에데마 같은 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앵클 에데마가 나오면 발에다 이제 베개 하나 개고 심장 높이보다 올려서 좀 있으면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부작용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가끔가다 긴기발 하이퍼플라시아 치육 증식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니페디핀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약은 페니토인이죠. 페니토인이니까 치육 긴기발 하이퍼플라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장이 좀 부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보통 하진 않고 보통 1차적으로 암노디핀 제제보다는 ARB나 ACI, 베타블로커나 하이드로클로사이드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추가하는 약으로 보통 많이 처방이 돼요. 니페디핀을 처음부터 첫 번째 선택약처럼 쓰진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추가하는 약으로 하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딜티아자모와 베라파밀 같은 경우는 SA 노들이나 AV 노들 그러니까 이게 그 심장 부분에 이게 그 부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협심증에 많이 쓰는 약이죠. 그게 이제 디하이드로피리딘과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그걸 떨어뜨리는 효과는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에서는 없죠. 근데 이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초 혈관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훨씬 있죠. 말초에 피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에서는 없습니다.
적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ACEI끼리도 처방이 안 되죠. 같이 그런 것도 그렇고 ARB끼리도 안 되고 베타블로커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난디하이드로피리딘과 디하이드로피리딘 같은 경우는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작용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베라파밀이 좀 더 그런 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딜티아즘보다는 실질적으로 베라파밀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파밀의 특징적인 것은 컨스페이션, 변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게 한 30% 정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에 따라서 이게 봐보면 마금일 처방이 여기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마금일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 베라파밀이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비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베라파밀을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베라파밀이 이게 변비가 굉장히 심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베라파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솝틴 같은 80mg부터 120mg, 180mg, 240mg SR량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솝틴이라고 우리나라도 이솝틴이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딜티아젬 같은 경우는 30에서 360mg까지 이게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 티아자이드 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